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으로 바로 뛰어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랄까, 면접 핵심 정리 노트를 같이 보는 느낌으로 클라우드 운영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들, 이걸 좀 빠르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좀 많죠. 테라폼 상태 파일부터 시작해서 AWS, 어주어, GCP 이 세 가지 클라우드 비교도 해보고요. 또 EC2 인스턴스, 테라폼이랑 앤서블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VPC 연결 방법까지 클라우드 운영의 정말 기본적인 뼈대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주제부터 바로 가볼까요?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한다, 즉 IAC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테라폼인데 그중에서도 terraform.tf 스테이트 파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심지어 단일 진실의 출처 이런 말까지 쓰던데요. 이게 뭐길래 그런가요? 네. 바로 그 표현이 딱 맞아요. terraform.tf 스테이트 파일은요. 테라폼이 관리하는 실제 클라우드 자원들,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에 떠있는 서버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기록해 놓은 뭐랄까 일종의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라폼 코드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적어 놓은 설계도 같은 거고요. 이 TF 스테이트 파일은 실제 현재 상태를 담은 지도인 거죠. 테라폼은 이 둘을 비교해서 이 부분이 다르네? 그럼 이렇게 바꿔야겠다 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설계도랑 실제 지도를 비교하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이 지도, 그러니까 TF 스테이트 파일이 없어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테라폼이 그냥 클라우드에 직접 물어봐서 지금 상태 어때? 하고 다시 파악하면 안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인프라가 커지면 자원이 수백, 수천 개가 될 텐데 이걸 실시간으로 다 스캔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더 중요한 건 테라폼 코드에 있는 어떤 부분이 실제 클라우드의 어떤 자원이랑 연결되는지 그 매핑 정보가 이 상태 파일에 들어있어요. 이게 없으면 테라폼 입장에서는 코드만 보고는 이게 기존에 있던 자원인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내가 관리 안 하는 자원인데 실수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태 파일이 없어지면 테라폼은 기존 자원을 아예 인식 못하고 그냥 코드대로 새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코드에 없네? 하고 기존에 멀쩡히 돌던 자원을 지워버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서비스 중단 같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실수로 이걸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VPC랑 서브넷이랑 다시 만드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IP 할당 같은 것도 다 초기화돼서 서비스 접속도 안 되고 그랬었죠.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냥 백업만 잘해두면 되는 건가요? 백업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원격 상태 백엔드, 리모트 스테이트 백엔드를 쓰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AWS S3 같은 공유 스토리지에 상태 파일을 두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걸로 상태 잠금, 스테이트 러킹 기능을 꼭 같이 써야 해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테라폼 입력을 실행하다가 상태 파일이 꼬이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동시 작업 충돌 방지죠. 아, 여러 명이 작업할 때는 잠금이 필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S3 같은 거 쓰면 버전 관리 기능 꼭 켜두시고요. 실수로 파일을 잘못 덮었었거나 지웠을 때 이전 버전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버켓은 암호화해두는 거 좋겠죠.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버전 관리랑 암호화도 중요하군요. 또 중요한 게 환경별 워크스페이스 분리입니다. 개발 환경, 운영 환경 이렇게 나눠서 상태 파일을 아예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환경에서 실수해도 운영 환경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안전하죠. 그렇죠. 격리가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CI/CD 파이프라인 같은 자동화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검증 절차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폼 어플라이 하기 전에 꼭 테라폼 플랜을 실행해서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길지 미리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방법을 좀 다져봤으니 이제 어디에 이 인프라를 지을 건지 그 플랫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AWS, Azure, GCP, 흔히 클라우드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좀 개성이 뚜렷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각자 강점이나 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AWS는 아무래도 제일 오래됐으니까 서비스 종류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고요. 안정성이나 성숙도 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죠. 람다나 ECS, RDS 같은 관리형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의 리전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뭐랄까 시장 표준 같은 느낌? 관련 자료나 커뮤니티 지원도 제일 풍부하죠. 가장 역사가 깊고 안정적인 선택지 같은 느낌이네요. 네, 반면에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윈도우 서버나 액티브 디렉토리, 단넷 같은 MS 기술을 많이 쓰던 기업 환경이랑 통합이 아주 강력해요. 이게 최대 장점이죠.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기업 내부 시스템이랑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환경 구성에 강점이 있고요. 애저 데브옵스 같은 개발 도구 생태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MS 생태계와 연동성이 핵심이군요. 그럼 GCP는요? GCP는 구글의 그 강력한 인프라와 기술력이 바탕인데요. 특히 빅데이터 처리하는 빅QL이나 머신러닝, AI 플랫폼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GKE 지원이 아주 뛰어나고요.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력도 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엔토스 같은 걸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역량도 계속 키우고 있고요. 그렇군요. 빅데이터, AI, 쿠버네티스 하면 GCP를 떠올려 볼만 하겠네요. 근데 단순히 기능 목록만 봐서는 이게 나한테 맞는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접 써보면서 각 플랫폼의 철학이나 비용 구조 같은 걸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사용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같은 거, 특히 비용 관련해서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직접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비용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건 아마 데이터 전송 비용, 데이터 트랜스퍼 코스트를 간과하는 경우일 거예요. 클라우드 내부나 같은 위전 안에서 데이터 옮기는 건 보통 무료거나 싸거든요. 근데 인터넷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다른 위전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올 수 있어요. 나가는 데이터에 비용이 붙는군요. 네. 그리고 고성능 스토리지, 예를 들면 프로비전드 IOPS 달린 SSD 같은 거나 네이 게이트웨이 같은 특정 관리형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각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주는 요금 계산기 있잖아요. 그걸로 예상 사용량을 넣어서 미리 좀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한 달 정도 돌려보면서 실제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리포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 알림. 예산을 얼마 이상 쓰면 알림 오게 하는 거요. 이건 정말 필수예요. 꼭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비용 알림 설정. 네,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AWS 이야기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클라우드 하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EC2 인스턴스잖아요. 가상 서버라는 건 알겠는데 이름에 붙은 Elastic, 이게 좀 궁금해요. 탄력적이란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EC2가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엘라스틱, 즉 탄력적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규모의 탄력성입니다. 필요할 때 정말 몇 분 만에 서버 인스턴스를 한두 대에서 수백, 수천 대로 늘리거나 반대로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트래픽이 몰릴 때 서버 늘렸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줄이는 그런 게 아주 쉽다는 뜻이에요. 필요에 따라 서버 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성의 탄력성이에요. EC2 인스턴스 타입이 정말 많거든요. CPU 성능, 메모리 용량, 디스크 종류나 속도, 네트워크 성능 이런 조합이 다른 수백 가지 유형 중에서 내 작업, 워크로드에 가장 딱 맞는 사양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금 모델도 다양해요. 그냥 쓴 만큼 내는 온디맨드도 있고 미리 약정해서 할인받는 예약 인스턴스, 리서브드 인스턴스 그리고 엄청 싸게 나올 때 잠깐 쓰는 스팟 인스턴스 같이 여러 옵션이 있어서 비용 최적화하기도 용이하고요. 이런 유연성까지 포함해서 엘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도 예전에 개인 프로젝트로 워드프레스 블로그 만들 때요. 처음에는 제일 작은 T3 마이크로 인스턴스 하나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방문자가 좀 늘면서 서버가 느려지길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살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클라우드워치 경보 걸어서 CPU 사용률이 한 70% 넘으면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하나 더 생기게 했었죠. 이게 바로 말씀하신 규모의 탄력성을 활용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근데 그때 보니까 인스턴스 유형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뭐 T 시리즈, M 시리즈, C 시리즈 계속 새로 나오기도 하고요. 혹시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마다 다 테스트해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하고 고르시는지 궁금해요. 아, 솔직히 모든 유형을 다 테스트해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담당하는 워크로드랑 관련성이 높은 카테고리, 예를 들면 뭐 범용, 제너럴 퍼포즈라든지 컴퓨팅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이런 쪽에서 새로운 인스턴스가 나왔다 하면 좀 주목해서 보는 편이에요. 일단 공식 문서에 나온 스펙이랑 가격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요. 기존에 쓰던 인스턴스랑 비교해서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더 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격 대비 성능 향상이 기대될 때 간단하게 벤치마크 같은 걸 돌려보죠. 아, 가성비를 따져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비용인데 CPU 성능이 20% 좋아졌다. 이러면 마이브레이션을 한번 고려해볼 만하잖아요. 단순히 뭐 최신 기술이니까 써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 내 서비스의 성능 개선이나 비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실질적인 효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인 효용 중심 접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인프라 관리 도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앞서서 인프라의 뼈대를 만드는 테라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 그러니까 만들어진 서버에 뭔가 설정을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이런 작업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보통 앤서블이라는 도구가 자주 등장하던데요. 테라폼이랑 앤서블, 이 둘은 어떻게 다르고 또 보통 어떻게 함께 쓰이는 건가요? 혹시 뭐 둘 중 하나로 통일해서 쓸 수는 없을까요?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테라폼과 앤서블은 좀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테라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자원, 예를 들면 VPC, EC2 인스턴스, 로드 밸런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인프라 자체를 만들고 변경하고 없애는 프로비저닝 하는 데 특화된 도구예요. 그리고 얘는 선언형 디클러러티브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해라고 코드에 선언해 놓으면 테라폼이 알아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해요. 네, 테라폼은 인프라 자체를 만들고 관리하는 선언형 도구. 그렇죠. 반면에 앤서블은 주로 이미 존재하는 서버의 구성을 관리,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하거나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많이 쓰여요. 그리고 얘는 절차형, 프로시저럴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A 서버에 접속해서 엔징스 패키지 설치하고 설정 파일은 이걸로 복사하고 서비스 시작해. 이런 식으로 작업 순서를 명시적으로 코드, 플레이북이라고 하죠. 에 적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SSH로 접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대상 서버에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에이전트레스 점이 또 특징이고요. 아, 앤서블은 서버 내부 설정이나 배포를 위한 절차형, 에이전트 없는 도구군요. 그럼 하나로 통일하는 건요? 이론적으로는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테라폼에도 서버 내부의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비저너 기능이 있긴 하고요. 앤서블에도 클라우드 자원을 관리하는 모듈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자 잘하는 전문 분야가 너무 명확해요. 굳이 테라폼으로 복잡한 서버 내부 구성을 다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앤서블로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를 프로비저닝 하려고 하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고 관리도 힘들어지고 좀 비효율적이 되기 쉬워요. 그렇군요. 역시 각자 잘하는 걸 시키는 게 좋다는 거네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협업을 하나요? 일반적인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테라폼으로 인프라 골격을 만들고 앤서블로 그 안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테라폼을 실행해서 VPC, 서브넷, 보안그룹, EC2 인스턴스, RDS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자원들을 쫙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테라폼이 방금 만든 EC2 인스턴스의 IP 주소나 뭐 다른 필요한 정보를 앤서블이 읽을 수 있는 인벤토리 파일 같은 형태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앤서블 플레이북을 실행하면 앤서블이 그 인벤토리 정보를 보고 해당 EC2 인스턴스들에 접속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하고 설정 파일을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배포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하, 테라폼이 집을 짓고 앤서블이 그 집안을 꾸미는, 구성하는 거군요.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맞아요. 딱 그 비유가 적절하네요. 테라폼은 인프라의 상태를 관리하고 앤서블은 서버의 상태를 관리한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클라우드 리소스 생성 관리만 필요하다면 테라폼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요. 이미 존재하는 서버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물리 서버 같은 것들의 설정 관리가 주목적이라면 앤서블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테라폼이랑 앤서블 연동하는 CI/CD 파이프라인을 GitHub 액션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네,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이렇게 여러 VPC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VPC들끼리 서로 안전하게 통신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주로 VPC 피어링하고 트랜짓 게이트웨이 이 두 가지 옵션이 언급되던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 뭘 선택해야 할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죠. 두 서비스 모두 VPC 간의 사설 IP 주소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비공개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연결 방식이랑 특히 확장성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VPC 피어링은 말 그대로 두 개의 VPC를 1대1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딱 두 개만 연결할 때는 설정이 비교적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연결해야 할 VPC 수가 늘어나면 관리해야 할 피어링 연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VPC가 3개면 연결은 3개, 4개면 6개, 5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VPC 개수가 n개일 때 필요한 피어링 연결 수는 n-1, 2개라 되거든요. 수학적으로 5n 제곱 복잡도라고 하죠. VPC 몇 개만 더 늘어나도 관리해야 할 연결이랑 라우팅 설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와, 5n제곱 복잡도라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에서 인턴할 때 그때 VPC가 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개발용, 테스트용, 스테이징용, 운영용 이렇게요. 그걸 다 피어링으로 연결했었는데 계산해보니 연결이 15개나 더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 만들고 각 VPC 라우팅 테이블에 상대방 CIDR 추가하고 하는 게 정말 번거롭고 실수하기도 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바로 그게 피어링의 한계죠. 그래서 나온 게 트랜짓 게이트웨이입니다. 얘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하는 가상의 라우터 같은 걸 하나 만들고요. 여러 VPC들, 스포크라고 부르죠,를 이 허브에다가 연결하는 허브앤스포크 모델이에요. 모든 VPC 간 통신 트래픽이 이 중앙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거쳐가기 때문에 라우팅 관리가 훨씬 중앙 집중화되고 단순해져요. 새로운 VPC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도 그냥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붙였다 뗐다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VPC 수가 많아질수록 관리 효율성이나 확장성 면에서 피어링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아, 중앙 허브 방식이라 관리가 훨씬 쉽고 확장성이 뛰어나군요. 나중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바꿨을 때 정말 편해졌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혹시 그럼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단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피어링보다 훨씬 비싸다거나 아니면 VPC 몇 개 안 되는 소규모 환경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거나 하는 점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확실히 VPC 피어링보다는 비용이 더 듭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당 요금도 있고요. 또 거기를 통과하는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서도 요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VPC가 정말 딱 2개 아니면 3개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성이나 비용 면에서 VPC 피어링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VPC 수가 한 4개를 넘어가거나 혹은 지금은 적더라도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리 효율성이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앙에서 라우팅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보안 정책 적용하기도 좋고 나중에 회사 내부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랑 연결할 때도 연동하기가 더 쉽다는 부가적인 이점도 있고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 AWS 리전에 걸쳐서 VPC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AWS 램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를 통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다른 계정이랑 공유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리전 간 피어링, 인터리전 피어링 같은 고급 기능들도 좀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는 거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TF 스테이트 파일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부터 시작해서 AWS, 어저, GCP, 각 클라우드의 특징과 선택시 고려사항, EC2 인스턴스의 핵심 개념인 탄력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구성을 담당하는 테라폼과 앤서블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식, 마지막으로 VPC 간 연결 방법인 피어링과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확장성 차이까지 정말 클라우드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쭉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개념들은 단순히 기술 용어 몇 개 더 아는 것을 넘어서요. 실제로 당신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또 비용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클라우드를 더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테라폼 같은 인프라 프로비저닝 도구와 앤서블 같은 구성관리 도구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 서버리스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환경이 더 보편화되면 이 두 가지 도구의 역할이나 경계가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쩌면 이 둘의 기능이 점점 더 통합되거나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관리 도구나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해서 주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